저는 68입니다. 황혼에 찾아온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걸 모르고 말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신다면 저처럼 깊은 후회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99.9% 후회할 수 있으니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의 아픈 경험담을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설 미술관을 운영했던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횟수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그곳에 쏟아부었지요. 미술관은 제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이름 없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좋은 작품들을 시민들과 나누는 일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안목을 알아주는 분들이 많아 미술관은 제법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저만의 소중한 컬렉션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술품들과 그 미술관 건물 자체가 이제는 저의 노후를 지탱해줄 든든한 자산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남편과는 10년 전 안타깝게 사별했습니다. 그이 역시 예술을 사랑했던 터라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좋은 친구였지요. 아이들은 이제 다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업하는 아들 녀석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딸이나 모두 제 앞가림은 잘하고 있으니 그건 참 다행입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미술관은 제 건강과 아이들의 권유로 얼마 전 정리를 하고 건물은 좋은 분께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제야말로 평생 꿈꿔왔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셈이었죠. 처음에는 밀린 잠도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 가봤던 전시회도 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몰두했던 일과 늘 제 곁을 지켜주던 남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혼자 만든 저녁 식탁은 너무나 적막했고 아름다운 그림을 봐도 예전처럼 마음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하기도 어려웠고요. 넓은 집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때로는 고요함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상대가 간절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내 삶에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는 특별 강연회도 찾아다니고 인문학 동호회에도 가입했지요. 어떻게든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제 평온했던 노후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짜인 각본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다가오는 온기에 기대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 강연회를 찾아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회였지요. 그곳에서 최진석 씨,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신을 은퇴한 인문학 교수라고 소개하더군요. 이른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잠시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해박한 지식과 점잖은 매너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특히 저의 미술에 대한 안목과 미술관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오랜만에 저의 일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박수현 관장님 같은 분께서 우리 미술계에 오래 남아 계셨어야 하는데 은퇴하셨다니 아쉽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이런 자리에서 귀한 인연을 맺게 되니 저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군요. 그의 말은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통했습니다. 미술사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학, 심지어 철학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전시회를 보고 고궁을 거닐고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늘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 소식을 먼저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했다가 놀라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수현 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제 남은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저 역시 아내와 사별하고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다시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제 메마른 노년에 드디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혼자 짊어지고 왔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매력과 다정한 모습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지요. 함께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이 꿈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불과 5달 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현 씨,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저이지만 수현 씨 곁에서 평생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황혼의 로맨스라는 달콤한 꿈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지난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당연히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먼저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현실적이고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아이라 걱정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이에요? 그분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교수 출신이면 다 믿을만 한가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 많잖아요.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까요? 엄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잖아요. 결혼은 현실인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특히 그 미술품들이나 건물 같은 재산 문제도 명확히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철없는 소녀처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너희는 엄마의 행복보다 엄마 재산이 더 중요하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는 몰라. 최 교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고 책임질 거야. 너희는 그저 축복해주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외로움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겨우 찾은 행복을 의심하는 아이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진석 씨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 오해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저는 잠시 안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말을 얼버무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전 부인과의 관계나 자녀, 유무, 정확한 교수 경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그 사람 만나봤는데 더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인문학적인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동문서답이에요. 저는 이 결혼 절대 반대예요.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딸 역시 동조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의심만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걱정은 기우일 뿐이라고, 그저 내 행복을 시샘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반대가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련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한다. 저는 아이들의 간절한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최진석 씨와 저는 양가 가족 없이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초대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황혼 로맨스는 그렇게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제가 꿈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진석 씨와 저는 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저를 위해 향긋한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음악을 들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날들이었죠. 그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배려는 저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저는 이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진석 씨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수연 씨, 우리가 앞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지금 가진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수연 씨가 평생 모은 그 미술품 컬렉션, 정확한 가치를 한번 평가받아 보는 건 어때요? 제대로 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컬렉션에 감히 금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미술품 하나하나에는 제 추억과 열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간직하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임대 중인 미술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잦아졌습니다. 미술관 건물 임대료 수입이 꽤 괜찮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임대만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직접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매각해서 유망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 볼래요? 그의 제안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마치 제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계획을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술계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예전처럼 모임에 나가는 것을 은근히 불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그 친구분들은 너무 속물적인 것 같아요. 만나면 온통 돈 이야기, 작가들 뒷이야기 뿐이잖아요. 우리는 좀 더 고상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괜히 사람들 만나서 우리 재산 이야기 흘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아요? 그의 말은 저를 위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남편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이간질하려 들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집에 찾아오면 그는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꼭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아드님은 너무 사업가, 기질이 강해서 탈이야. 대화하다 보면 자꾸 계산적으로 들려요. 따님은 착하긴 한데 너무 여려 보여. 남편한테 휘둘리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자식들은 우리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한다기보다는 당신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그는 교묘하게 아이들의 흠을 잡거나 저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저와 아이들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 안에 갇혀 그의 말만을 듣고 의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연 씨, 제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근현대 미술연구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술사의 중요한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젊은 학자들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지요.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인문학을 연구해온 교수다운 원대한 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저도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 긍정적인 반응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재단을 설립하려면 초기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연 씨의 그 미술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물을 매각해서 재단 설립 자금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함께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업이 될 겁니다. 수연 씨의 높은 안목과 제 오랜 연구 경력이 결합된다면 분명 한국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미술관 건물.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과 열정,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제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잡거나 심지어 매각하라는 그의 제안은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건물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둘의 미래, 그리고 한국 미술계 전체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탐욕스러운 기운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집요한 재단 설립 제안과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듯한 행동들. 과연 그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하고 지적인 인문학 교수가 맞는 걸까요? 혹시 아이들의 우려처럼 그는 처음부터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최진석 씨는 대학 후배들과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서류 더미 아래 깔린 작은 메모지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메모지에는 흘려 쓴 글씨로 대학 교수 사칭, 투자 사기주의, 박 여사 수원, 김 사장 부상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 안에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간략한 재산 정보, 부동산 유무, 예금, 액수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표적 리스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 아래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온 듯한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들려주었던 인문학 교수로서의 화려한 경력, 재단 설립의 원대한 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달콤한 말에 속아 내 인생 전부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 좀 도와줘. 큰일 났어.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의 딸 아이는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이들과의 통화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가면 쓴 악마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수첩과 독촉장들을 본 아이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요.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냥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최진석이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제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아이는 저를 데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시더니 이런 유형의 사기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 메모, 수첩, 독촉장 등이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 미수 고소에 충분히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즉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주요 예금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 뱅킹 접근을 차단했으며 일부 자금은 아이들 명의의 안전한 계좌로 임시 이체했습니다. 미술관 건물 등기부등본과 제가 소장한 주요 미술품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본을 맡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명예 도용이나 근저당 설정 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최진석 씨를 대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지만 겉으로는 그의 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씀대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경험과 당신의 지식이 합쳐진다면 정말 멋진 재단이 될 수 있겠어요. 다만 워낙 큰일이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관련 자료들을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의 연기에 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듯 연신 싱글벙글하며 재단 관련 서류들을 가져와 설명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저는 감정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탈출은 며칠 뒤 그가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모임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운 날 감행되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순식간에 저의 개인 물품과 중요 서류들을 옮겼고 저는 아들의 차를 타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집을 나서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저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최진석 씨는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분노와 협박이 뒤섞인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수현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겠소. 우리 공동의 꿈이었던 재단 설립 자금을 당신이 독단적으로 빼돌린 것은 명백한 횡령이요.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소. 재산 분할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곧이어 저희 측 변호사가 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 목록과 함께 혼인 무효 소송 및 사기 미수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저희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살던 집에서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이다 피해자들의 연대 고소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저는 길고 어두웠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약간의 금전적 손실은 있었지만 평생을 바쳐 이룬 저의 소중한 자산들은 다행히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반대했던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반대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아이들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려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게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만들 수 있는지,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대 중인 미술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임대 수입을 얻는 것 이상으로 제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곳을 저와 비슷한 시기를 보내는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기로요. 미술 강좌, 인문학 스터디, 작은 음악회 등을 열어
은퇴 후에도 배움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공간을 직접 운영하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예술을 나누는 일은 예전 미술관을 운영할 때와는 또 다른 보람과 충만함을 선사합니다. 저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몇몇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제 부끄러운 경험을 기꺼이 나누며 황혼기에 겪을 수 있는 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러분, 부디 저처럼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떠밀려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더욱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달콤한 말이나 그럴듯한 배경에 현혹되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지켜보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때로는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지켜내십시오.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대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의 값비싼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